Round 1. Fight. 부동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부동산이요? 네. 말 안 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네. 네. 이유가 있다면. 네. 부동산 가기 전에요. 그냥 우리 경기 얘기부터 먼저 하고 네. 부동산 갈까요? 네, 그래야 그러시죠. 이제 부동산까지 가는 게 맞죠. 네. 일단 우리 경기는 제가 보는 바는 이미 이제 침체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뭐 전 세계 다 마찬가지죠. 우리 경상수지 적자도 안 좋고만 안 좋잖아요. 내년 1분기 정도의 바닥을 통과하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이 1분기 말, 네. 네. 어쩌면 2분기 정도까지 바닥을 통과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에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내년이 2020년의 데자뷰가 될 가능성이 커요. 네. 2020년의 데자뷰. 네. 네. 왜냐면 2020년에 전 세계가 다 꺾어졌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때 세계의 구원투수가 누구냐면 중국이었어요. 네. 중국이 재정 정책을 막 쏟아부으면서 그때 막 10몇 %씩 성장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성장률이 떨어졌죠. 19% 성장했나 그럴 거예요. 분기 성장률이. 네. 물론 그 전이 마이너스니까 이제 높게 나온 것도 있긴 한데. 네. 지금 중국은요. 중국이 요즘 보면 미국 경기에 한 6달 정도 선행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가 모양이 나오면 6달쯤 후에 미국 경기가 따라가더라고요. 네. 꽤 오래됐어요 지금. 꽤 오래됐는데 근데 지금 어쨌든 중국 경기는 먼저 다 죽어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중국 수출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무역 수지 적자라고 말씀드려서 그건 해소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 락다운을 하고 있으니까 물건이 안 팔려요. 안 팔리니까 기업이 재고가 쌓여요. 재고가 쌓이니까 생산을 못 해요. 생산은 다 뭐를 가져가냐? 우리나라 반제품을 갖고 가서 생산을 하는데 생산을 하니까 우리나라 반제품 수입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 경기가 무지하게 안 좋아요.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휴대폰을 안 바꿔요. 휴대폰을 안 바꾸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출을 못 해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헤매는 거는요. 다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이에요. 그렇죠. 중국 경기 살아나면요. 중국 경기 살아나는 순간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안 좋은데 시진핑 주석이 연임 3연임 돼서 황제 등극하시면 자 이제 KBS에 와서는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게 되네. 네. 축포를 터뜨려야 되지 않을까요? 중국에서. 네. 아니 원래 옛날에 중국의 황제들 보면 뭐 황제 즉위하고 나면 국민들을 위해서 뭐 돼지고기도 나눠주고 이렇게 축포를 다 터뜨렸잖아요. 그리고 네.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한테 선물도 보내주고 뭐 다 그랬잖아요. 네. 뭐 지금까지는 그 사면임을 하는 데 있어서 뭐라도 하여튼 걸림돌이 될 거는 생기면 안 된다가 원칙이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도 제로 코로나. 네. 그렇죠. 모든 거 다 이래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좀 살려줘야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네. 거기다가 부동산 문제는 이번에 이제 정제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홍다 같은 데가 방향이 잡힌 것 같아요. 회사는 파산, 그 다음에 현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서 공사는 마무리하게 한다. 뭐 이런. 그래서 홍다를 포함한 그 여러 개 그 부동산 개발 업체 중에 안 좋은데 몇 개는 이제 그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고. 뭐 웬만큼 되는 데는 제가 살 수 있으면 사는 거고 아주 좋은 데는 그냥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부동산 시장 저렇게 놔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중국도. 그렇죠. 네, 살려야죠. 네. 그게 사람들의 심리인데 살려야죠. 살려야 되고 이미 지금 부동산이 일선 도시 같은 데는 거래량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2선, 3선이 못 따라오긴 하는데 네. 가격도 어느 정도 바닥은 찍은 모습이고 그러면 돌아서겠죠. 네. 그러면 부동산 살아나면 사람들 소비 심리 자극이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요. 이게 미국 기준이긴 한데 우리하고는 또 좀 다르긴 한데 미국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사람들의 소비의 한 3분의 2 정도는 소득이고 3분의 1은 자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빚내 소비하는 거예요. 네. 자산 가지고 네. 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 경기가 내년 또 지금 워낙 안 좋으니까 또 재정 정책 쏟아부을 거고 어떤 방법을 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중국 경기가 그나마 경기를 방어해 주면서 특히나 우리 같은 여전히 중국 수출 비중이 한 30% 가까이 되는 우리는 살아난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아주 힘들어하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좋아질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거기다 또 좋은 거는 그게 요즘 이제 좋은 모양이 나와요. BDI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BDI가 올라간다는 거는 BDI는 전부 다 중국이 결정하잖아요. 워낙
물동량이 크니까. 네. BDI가 올라간다는 건 중국이 원자재 수입을 늘리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원자재 수입을 왜 늘리겠어요? 생산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늘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BDI가 올라가면 이제 중국 경기가 그 기업단에서 생산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는 얘기고 기업이 이걸 생산을 늘리겠다는 건 재고 조정이 웬만큼 된 거고 앞단에 소비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찍고 돌아설 거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거를 상대적으로 많이 중국이 경감을 시켜줄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런 정도의 관점으로 보시고요. 걱정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미국 기준금리가 5%단 근처로 가면 상대적으로 좀 좋다 그래도 여전히 힘들 거고 그다음에 여러 나라들 들어가네 만에 소리 나올 거고 그럼 더더욱 힘들 거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깊이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할 거다. 그리고 그 어떤 깊이가 결정이 되든 간에 우리는 그거보다는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진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너무 세게 올리지만 않으면 지금 우리 그 증시나 이런 거는 쌍바닥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미국 연준이 금리를 지금 어쨌든 4.5까지 반영한 상태니까 그거보다 더 올린다고 나서면 한 번 더 빠지기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그렇게 보는 거고 주식시장도 그렇게 보는 거고 좀 더 어려울 수도 원래는 쌍바닥은 무조건 나오니까 쌍바닥까지 봐야 가는 거니까 요번에 제가 원래 비유는 요번에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게 쌍바닥이고 이제부터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주장을 했을 텐데 그 사이 좀 바뀌어서 연준이 미친 듯이 이 몽둥이를 야구방망이를 몇 번 더 휘두르면 더 빠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 두 가지 가능성 전부 다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부동산은 뭐 특히 다른 자산 가격보다도 후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볼.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실은 뭐 전 증시 쪽보다는 부동산 쪽을 더 잘 보는 사람이니까 매크로 전 마이크로는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림 3동에 무슨 뭐 쌍용 2차 아파트 가격 얼마가 될 것 같아 이건 좀 모르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흐름, 서울 수도권 흐름, 다음에 지방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보는 편인데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네. 사실은요, 이 부동산 보는 사람들이 지금이 제일 어려운 타이밍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난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보통 뭐 우리가 7년 사이클 얘기하기도 하고 요즘은 5년 사이클 얘기도 하고 뭐 그러던 게 이번에는 2008년 서브 2009년 사태 이후에 2013년에 쌍바닥을 한번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2009년 8년 말에 부동산이 그러니까 2008년 말에 고점에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고점 대비 한 40% 가까이 떨어졌었어요. 그게 이제 버블세분들이 네. 다른 데 그거보다 좀 덜 떨어졌고 그리고 바로 반등이 나왔다가 부동산 그 장기 침체론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그 제가 그때 그 인구 구조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 제가 얘기를 사실은 분석을 최초로 해서 냈던 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시장에서 이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먹히면서 이제 전세 산다, 집 안 산다 이게 젊은 사람들의 대세였어요. 그러면서 2013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가 그랬는데 그것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럽 재정위기가 2013년까지 갔어요. 이게 애프터쇼크 유럽에서 터졌잖아요. 재정위기 왔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끝까지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박근혜 정부가 들면서 박근혜 정부의 초대 장관 서승환 장관이 부동산 부양론을 맞아요. 하신 분이고 서승환 장관이 갈 것 같았거든. 네. 다음에 KDI에서도 부동산 팀이 TF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리포트가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살리겠네. 2013년 여기 바닥이네 하고 저는 이제 그때 바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2013년부터 작년까지 10년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보기 드문 상승이었죠. 뭐 그렇게까지 길지 않으니까 보통은. 네. 10년은 아니었지만 뭐 얼마나 상승한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2016년에 부동산 시장 꺾인다 그랬다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왜냐면 네, 보통.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때 사실 지방은 꺾이거든요. 네. 지방은 꺾였어요 그때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김현미 장관 이런저런 정책 나오면서 시장을 다시 돌려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마침 또 세계 그 돈 푸는 이 분위기에
편승이 같이 돼서 전 세계가 금리를 낮추는 바람에. 그래서 온 거라서 이게 너무 오래 상승을 해서 그리고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요번에 꺾일 때 얼마까지 꺾일까에 대해서 아무도 답이 없어요 지금. 네. 아무도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원래 보통은요 부동산 시장은 이제 후행은 확실하게 후행이고 언제까지 후행이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내년 말 정도까지는 안 좋아요. 네. 돌아서려고 해도 내후년이 넘어야 될 거예요. 기간은 제가 보기에는 한 2년에서 한 3년 사이를 봐야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일단 기간적으로 보면 경기가 바닥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한 1, 2년 더 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부동산 항상 그러더라고요. 네, 늦게 움직여서. 이제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히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이 어디서 터지냐면요. 가장 약한 데가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이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많아요. 자영업자분들 예를 들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그래도 자영업자분들 중에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 경기가 나빠지면 소득이 확 줄어요. 그렇죠. 그리고 적자도 나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집니다. 적잖아요. 그래서 빚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대체로 뭐 사업자금으로 집담보로 대출을 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신용이 안 좋은 분들이다 보니까 중위급이나 그 위니까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이분들 금리는 치솟습니다. 네. 그러면 이자는 왕창 많이 내야 되는데 소득은 줄어. 감당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감당을 못 하게 되면 이제 집을 팔아 내놓으려고 해도 안 팔리지만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반응은요. 집을 팔려고 안 해요. 요 경기 침체만 넘어가면 되지 하고 부모 형제 손을 벌립니다. 돈을 좀 빌렸어요. 그리고 좀 버텨요. 근데 그 돈도 다 떨어져요. 그러면 정말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KBS 기자 출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박 기자 나 있잖아 너무 힘든데 한 5천만 원만 돌려줄 수 있어? 네, 6달 뒤에 갚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도 못해요. 정말 친한 친구 아니면 말을 못하는. 그것까지 써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연이 돼요. 그것까지 하다 안 되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간이 한 1년에서 2년 후행을 해요. 부동산 진짜 제일 바닥 가는 거는 또 그것도 있어요. 뭐 경매 넘어가잖아요. 경매 절차가 넘어가지고 경매 물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또 한 1, 2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후행을 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내년 한 말 정도까지 갈 때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2024년 정도에 바닥을 좀 찍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나 사이클을 안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금리나 사이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이제 효과가 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근데 금리나 사이클 들어갔다는 얘기는 또 이게 증시에 좋은 재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또 반대로 그만큼 경기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정말 최악의 상황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물가는 아직 한 3-4%대인데 금리는 낮춰야 돼. 뭐 이런 상황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024년 정도까지는 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가 좀 구원 투수를 좀 해주고 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너무 많이 안 올려주고 그러면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 조금 좀 빨라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 어느 정도 폭으로 빠지냐? 네, 어느 정도. 제가 보통은 정고점 대비 몇 퍼센트냐를 가지고 그냥 경험칙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근거는 없어요. 없는데 부동산 상승기에 가장 하여튼 자기 이름 석자를 만들어냈던 지역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기 전에는 버블 7. 그거보다 전에는 뭐 압구정동 현대. 네. 그건 자기 이름 가지고 있잖아요. 걔는. 네. 뭐 그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좀 너무 많았어요. 이번에 정말 전국 곳곳에 있었죠. 뭐 네. 노도강, 마용성, 뭐 해가지고 너무 많았어요. 네, 옛날에 이름 붙은 데 몇 군데 없었는데 네, 요즘은 자기 이름 석자 가진 데가 너무 많아졌어. 네. 근데 이렇게 자기 이름 석자를 가진 애들 기준으로 정고점 대비 보통 일반적으로 한 40% 빠져요. 네. 호가 말고 실거래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정고점이 10억이었다. 40% 빠지면 한 6억 정도까지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다음번에 상승기에 갈 때는 정고점에 40%로 올라요. 그럼 14억을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6억에서 14억을 가면 수익률로 치면 100%가 넘죠. 그렇죠. 그게 일반적이에요. 네. 근데 이게 가장 뜨거웠던 데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덜 뜨거웠던 데는 40% 안 빠지고 한 30% 빠지고
올라갈 때 그거보다 좀 덜 올라갈 수 있고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거의 대부분 그래 왔어요. 네. 그게 요번에는 네, 요번엔 모르겠어요. 요번엔 그래 왔지만 요번엔 모르겠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경험칙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주로 예를 이제 사람들 뭐 알기 쉬우라고 압구정동 현대 36평을 보통 34평, 36평 이런 걸 얘기하는데 신현대요. 그게 지난번 서브프라임 사태 직전 고점이 16억? 16억. 네. 네. 그 버블세븐이었잖아요. 네. 강남. 네. 버블세븐이었던 말 16억. 서브프라임 터지고 난 다음에 2013년 저점, 물론 2008년 말에 급락한 저점도 똑같고 2013년 저점도 실거래가 기준 10억.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40% 빠졌잖아요. 네. 16억에 40%면 한 6억 4천 되니까 10억 됐으니까 거의 40% 네. 빠졌죠. 네. 다음에 올라가면 16억에 40%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46원 24사에 6억 4천 되지면 22억 4천. 네. 이 요번에 상승 꼭지였어야 돼요. 네. 지금 한 30억 넘었을 거요. 네. 거기에 그냥 갑자기 전 세계가 돈을 같이 풀어버렸으니 네. 그만 이제 완전히 그냥 천정을 뚫고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요번에 그래서 16년, 17년 요때 이제 뭐 부동산 거의 끝나간다고 얘기할 때가 그때가 압구정동 현대가 한 뭐 20억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22억, 23억 가면 끝인데 요번에 뭐 그런 여러 가지 다 계산했던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보다 말았는데 30억이 넘었을 거예요, 그게. 네. 평당 1억 가네만에 지금 그러잖아요, 그 동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원래 경험칙이 이게 100% 이게 전고점 대비 40% 올라서 저점 대비 100%쯤 오르는 건데 전고점 대비 40%가 아니라 80%가 올라버렸잖아요. 네.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가지고 지금 알 수가 없어서 너무 많이 올라서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과거의 경험칙보다 더 많이 빠질 것 같다. 네. 그러면 제가 40%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40%까지는 안 가거든요. 뭐 30, 한 7%, 8%만 이렇게. 이번에는 반토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절반. 네.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시스템 위기로도 간 적이 있어갖고 이게 진짜 잘 막아야 하겠네요. 24년, 23년 말 이럴 때. 뭐 내년, 내후년에 시스템 위기일 가능성이 큰데 부동산이 시스템 위기로 가면은 그러면 정말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주식시장 이 정도 빠지는 것 그냥 물려 있으면 되고요. 네. 주식 온 국민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주식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이 반토막이 나면 이제 돈 많은 분들은 관계 없어요. 돈 많은 분들은 오히려 그때 사. 돈 들고 있다가 더 부자 돼. 네. 관계 없어요. 아니면 자식들한테 상속해줘. 쌀 때. 네. 관계 없는데 이제 저소득층 서민층 이분들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금융 부실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위험한데 다행히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 보호 중심의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은행 보호 중심의 정책을 여태까지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행입니까? 이제 이럴 위기 때는 상황에선 이럴 땐 다행이 된 거죠. 이런 위기 상황에선 보통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금융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펴야 되는데 우리 금융 당국이 금융 소비자 중심의 정책 펴는 거 보셨어요? 네, 아이고 뭐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기자님 그쪽에 뭐 출입 네. 많이 하셨을 거 네, 아니야. 많이 출입했죠. 네. 네. 참 소비자 중심 정책을 펴는 건 거의 무조건 본 적이 없죠. 은행 중심, 증권 회사 중심이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우리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담보 비율, 그러니까 LTV라고 그러죠, 로언트 밸류라고 그러죠. 뭐 이런 것들이 40%뭐 이런 규제들이 여러 번 많이 있었고 그래서 금융기관 자체 위기는까지는 안 갈 수 있겠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저소득층이나 하여튼 뭐 일부 중산층까지도 어쩌면 데미지를 한번 입을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가계가 데미지를 입는 거는요 복구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네. 91년 버블이 터졌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얘기한 게 이거 회복하려면 한 30년 정도 간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30년 넘어왔잖아요. 이제 그리고서 인제서 뭐 좀 살아나네 만에 그러는데 요즘 엔화 또 저렇게 되고 아주 이제 잘 못 살아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서 내 집을 젊었을 때 뭐 내 집을 가지고 있다 집이 부러져 버려요. 그러면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은 다시 일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복구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한 40줄만 들어서면은요 복구 못해요. 이번에 대비를 잘 해야겠네요. 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23년, 24년. 그래서 네. 30년이 걸린다는 게 이 망가진 가게가 되살아나는데 30년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망가진 가게가 사회에서 퇴출을 되고 새로운 세대가 올라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년이라는 거예요. 다시 자산을 축적하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대를 이게 네. 멍들지 않은 세대가 나와서 건강하게 가는 세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금융위원장 네. 그분이 그 청년 비탄감도 좀 해줘야 되고 뭐 하고 한다 그랬다가 네. 또 언론에 문매를 맞았잖아요. 네. 그 문매를 맞은 게 이제 말을 좀 잘 못해서 그런 거긴 한데 이게 말을 좀 잘하셨어야 되는데 말을 좀 잘못하셨어. 네. 네. 어딩이 좀 빈정상하게 네, 얘기를 하셨어. 국민들이 좀 네, 분노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정말 지금 꼭 필요한 거예요. 꼭. 그리고 지금 가계 부동산 관련 대출 무슨 뭐 고정금리로 바꿔주든지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게 네. 이미 뭐 그게 썩 조건이 좋지 않아서 전환이 잘 안 된다 그러대. 네. 그거 정부가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조건을 좋게 해줘야 돼요. 네. 정부 예산 집어넣어서 은행 보고 손실 보라고 하면 은행 손실 안 보니까 은행에다가 보전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바꿔줘야 돼요. 네. 그거 지금 빨리 안 해주면은요 나중에 이제 신용불량으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이 신용불량으로 가지 않게 그거를 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해야 되고요. 정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해야 된다. 네. 대대적으로 해야 되고 이거는 그 여야가 싸우지 말고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요번에 피해를 입게 되는 그 계층이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피해가 커요. 네. 너무 커요 피해가. 그래서 이거는 그들이 갱생을 할 수, 그러니까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빠지고 난 다음에도 갱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네. 자, 이렇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도래할지 그리고 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한성환 소장님, 현대경제연구원 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